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진구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창현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 발전 분야입니다. 그럼 먼저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발전이란 영어로는 파워 제너레이션, 즉 전기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전이란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간이 발전기 만들기 장치를 통해서 발전의 구조와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코일이 감긴 원통과 네오디듐 자석 2개, 그리고 프로펠러, 이쑤시개, 그리고 빨간색 LED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쑤시개를 프로펠러에 연결하고 원통 내에 자석이 위치하게 한 후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원통 내에서 자석이 회전하도록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불면 LED 전구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치가 간이 전동 발전기 장치입니다. 이 간이 전동 발전기는 프로펠러와 코일, 그리고 코일 내부에 있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터빈에 해당하는 프로펠러를 선생님이 바람으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터빈에 해당하는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LED가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시연한 것처럼 지금 보는 장치는 발전기와 터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터빈이란 프로펠러 부분과 같이 회전하는 부분이고,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터빈에 의한 회전을 전기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이 낙하할 때 터빈을 회전하게 하고 그 회전에 의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화력발전 역시 터빈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역시 터빈을 가지고 있어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모두 공통적으로 터빈에 의한 회전 에너지를 발전에 의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그리고 재생,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혹은 뉴 리사이클드라고 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예로는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로는 해상 풍력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온도차 발전이 있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파력, 조력 발전 등이 있는데, 여기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연찮게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갔는데 비행기 내에서 비행기가 굉장히 요동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갈 때는 비행기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니지만 유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지상과 그리고 산맥, 그리고 강과 호수들 혹은 바다를 거쳐가는 데 비해 미국으로 갈 때는 일정한 밀도와 기후를 가지고 있는 해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해양 위는 기후가 굉장히 일정하고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해양 위는 굉장히 안정적인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 위 혹은 산 위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바다 위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바다 위는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바람으로 바람이 흐를 수 있고, 대기가 안정된 특징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높은 산 위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위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제주도 전력의 총 9%를 책임지는 해상 풍력이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약 30만 밀리와트시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도차 발전인데 지금 선생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온도차 발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찬물 저온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온도는 상대적으로 왼쪽이 저온, 그리고 오른쪽에는 끓는 물을 선생님이 컵을 통해서 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언제 돌아갈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고온의 물과 상대적으로 저온의 물이 양쪽에 있고, 거기에 극판, 함석판으로 인해서 두 부분이 분리되었을 뿐인데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온도차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차 발전은 앞서 수력, 화력, 원자력과 달리 터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고온, 바다에서 고온 부분은 주로 표층이 됩니다. 약 24도씨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심해층은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약 4도씨의 온도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던 온도차 발전의 양극판을 어디에 설치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표층 부분과 심해층 부분에 양극판을 설치하고 프로펠러를 설치한다면 우리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처럼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종류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발표 주제인 전기분해, 연료전지의 활용과 같이 fuelcel이라고 불리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된다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과연 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을까? 개발될 수 있을까? 라고 많은 호기심을 가졌었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물로 움직이는 자동차 가능할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장치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키트인데요. 오른쪽 부분은 fuelcell, 즉 연료전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좌측 끝부분에는 전기 모터가 달려 있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동력 장치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산소와 수소를 포집할 수 있는 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연료전지 부분에 증류수를 주입하고 전기 분해를 통해서 포집한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 전기 모터를 작동시켜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연료전지를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연료전지의 한쪽 면에는 산소를 포집할 수 있는 장치이고 그 반대편에는 수소를 포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포집된 산소와 수소는 관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인 산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증류수를 주입하되 연료전지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담그게 하는 것이 좀 유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증류수를 담은 다음 연료전지에서 전기 분해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 전지를 양극판에 연결해서 전기 분해를 하는 방법인데요. 태양광 전지에서 주입된 전기에서 수소와 산소가 포집되게 되는데 건전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전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완벽한 의미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태양광 장치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있는 곳처럼 실내이거나 그리고 궂은 날씨이거나 빛이 잘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건전지로 대체해서 전기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전지에서 전기 분해된 후 산소와 수소가
관에 포집되게 되고, 포집될 때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거품이 올라오면서 수소와 산소가 포집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극, 즉 산소가 발생하는 극에 대한 반응식을 살펴보자면, 물 분자가 산소 기체와 전자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한 산소를 반대에 있는 이 관에서 포집을 하게 되고요. 이때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이나 일반적인 생수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전지의 극이 쉽게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극에서는 어떤 반응식이 일어날까요? 마이너스극, 즉 반대극에서는 물 분자가 플러스극에서부터 발생한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하게 하는데, 이때 발생한 수소 기체를 반대편 관에서 포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반응식이 물 분자가 분리되어서 전기 분해되어서 산소 분자 하나랑 수소 분자 두 개가 포집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소와 수소의 비율이 1대2로 포집되어서 포집되는 관 속의 기체의 양이 차이 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연료전지의 모터와 연결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료전지 자동차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실제 자동차 키트를 가지고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로 가는 자동차를 선생님이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기 분해에 필요한 태양광판 혹은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류수와 증류수를 주입할 수 있는 주사기, 그리고 연료전지와 산소와 수소를 포집할 수 있는 관, 그리고 모터 장치가 있는 자동차 키트입니다. 우선 증류수를 연료전지에 주입을 합니다. 연료전지에 증류수를 주입할 때는 너무 가득 차지 않고 연료전지의 절반만 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류수를 수소와 산소가 포집되는 관에 3분의 2 정도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태양전지에 의한 전기를 연료전지에 연결하면 전기 분해에 의해서 산소와 수소가 포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있는 지금 실내 혹은 햇빛이 충분하지 않다면 태양전지에 의한 전기 분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하여 건전지를 활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외에서 햇빛이 충분하다면 태양전지로도 수소와 산소를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건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활용하는데, 건전지를 연결하니 수소와 산소가 포집되는 모습이 보이죠.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소와 수소가 일정한 비율로 포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집된 산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럼 자, 이번에는 전기 분해를 그만두고 모터와 연료전지를 연결해서 물로 가는 자동차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극을 꼽는 순간 바로 달려가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네. 어떤가요?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모터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물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니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다면 충전을 할 때는, 즉 연료 정지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때는 물 분자를 이용해서 산소 분자를 내보내게 되고, 방전을 할 때는 산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다시 물과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충전 시에는 오늘의 주제인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물 분자를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물로 달리는 자동차가 과연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예, 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다니는 자동차의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밀도가 1인 물질로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물을 자동차에 주입해서 달린다면 자동차의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효율이 굉장히 낮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포집한 다음 이 포집된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 자동차가 작동하게 되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료전지가 포함된 수소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특정 자동차는 수소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 자동차, 수소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를 도로에서 많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수소차 충전 현황이 나타나 있는 표인데요.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수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소 자동차가 도로에서 잘 발견되지 못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버스와 상용차 등은 수소 자동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종착지와 출발지가 일정한 버스와 상용차의 경우에는 출발지와 종착지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일정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음에 비해, 승용차는 여러 장소를 주행하기 때문에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승용차는 도로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수소연료 충전소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버스와 상용차에 먼저 보급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소전지를 이용한 트램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차나 지하철이 다닐 때 그 위에 보면 전신주가 있고요. 전신주에 있는 전선들이 워낙 길어서 이 부분도 공해를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소전지를 장착한 트램이 개발된다면 그렇게 전신주를 많이 설치하거나 전선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이 수소전지 하나만을 이용해서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수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혹은 운송수단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환경을 오염을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큰 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전기분해 연료전지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